우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는 우리 지구 시스템 구성 번역들을 좀 살펴봤고요. 2부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 이때 이 여러 번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9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99페이지. 교재 B.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해서 나와있죠. 여기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별표 하나. 중요한 거고요. 표 내용이 많으니까 굳이 적기보다는 그냥 이 표 보면서 내용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핵심 내용만 좀 여기다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 읽는 법부터 한번 볼게요.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표의 형태별로 문제마다 다르게 봐야 돼. 근원, 영향 이렇게 돼 있거든.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고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칸에 온 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근원, 애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칸에 있는 애들은 애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칸 볼까요? 기권과 기권. 자, 이거는 기권 때문에 기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전선, 여러분 중3 때 A다운에서 배웠죠? 우리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라고 부르죠? 이 기단과 다른 기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부딪혔을 때 여러 전선들이 나타날 수 있었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온난전선, 한랭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같은 거 배웠을 것이고요. 대기 대순환도 마찬가지. 공기가 순환할 수가 있대요. 자, 이게 순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면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 지면이 모두 균등하게 가열되지는 않아요. 자, 여기는 많이 가열됐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가열이 별로 안 됐어요. 차가운 공기야. 그럼 따뜻한 공기는 대륙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가죠. 그럼 이 지면에 있던 공기가 비어있게 되겠지. 그럼 여기 공기는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됐나?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한 이유가 뭐냐? 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또 공기가 이동했다고. 그래서 기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좀만 더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봐봐. 이 공기가 올라간 이유가 뭐니? 왜 따뜻해졌나요? 왜 따뜻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지구에 의해서 가열됐나? 이 공기는 주로 뭐 때문에 가열되지?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가열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가열됐기 때문에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됐나? 꼭 이렇게 하나하나 뚝뚝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라고요. 대기대순환은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수권 볼까요? 표층 해류라고 돼 있네. 그러면 해류는 뭘 이야기하죠? 뭐가 해류입니까 대체? 바다의 자고 유는 흐를 유자야. 뭐예요 그럼 해류는? 바닷물이 흐르는 것. 이게 다 해류입니까? 아니요. 해류는 뭘 이야기하냐면 무조건 바람에 의해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바람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친 예시가 되는 거라고. 읽을 수 있겠니? 자, 엘니뇨 옆에 하나 더 적어놓을게. 라니냐까지 적어놓을게. 라니냐. 요건 뒷편에 2학기 파트에 나오는 건데요. 해수의 온도가 변해서 해수의 온도가 이제 변하는 현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공기 흐름이 달라져서 수온이 변했기 때문에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보다는 예시로서 암기 정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 풍화 침식, 사구, 버섯바위 자 이런 것들은 공기에 의해서 직권에 있는 돌멩이들이 깎여 나갔대. 사구, 버섯바위 같은 모양들이 만들어졌대. 이런 거야. 여기 돌멩이가 있었는데 자, 이 바람이 양쪽에서 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이 깎여 나갔겠죠. 그래서 버섯 모양 바위가 만들어졌다. 라거나 사구는 이제 모래 구덩이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라거나. 자, 그 다음 오른쪽 광합성 호흡. 요것도 마찬가지지. 자, 우리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덕분이죠. 공기 이산화탄소 기권이니까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됐나? 자, 근데 이걸 또 확장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에너지 덕분입니까? 태양에너지 덕분이에요. 그럼 태양에너지는 무슨 권이에요? 외권이지. 그러니까 광합성은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외권과 생물권. 외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됐나?
맨 왼쪽 아래 볼래? 광합성 또 나와있지.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얘는 생물권 기권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식물이 광합성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지. 이거는 방향성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된다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했다라고 하면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거고, 이제 광합성 결과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다라고 하면 뇌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됐나? 하나의 현상도 어떻게 서술하냐에 따라 근원과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친 예시. 자, 태풍 발생. 이거 별표 하나 해봅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태풍 발생. 태풍 발생. 자, 태풍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함유해야 돼요. 그만큼의 수증기가 다 어디서 오냐면 바다에서 와, 바다에서. 바다에서 이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가열이 되면, 그래서 보통 뜨거운 바다예요. 그 적도 쪽 해역에서 생성이 돼. 적도 쪽 해역에서 이렇게 공기 수증기가 증발돼가지고 공기 중에 함유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공기 덩어리는요, 비를 매우 많이 내리면서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태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풍을 주로 이제 뜨거운 데서 발생하니까 열대성, 그리고 공기량이 이 아래쪽은 적겠죠. 저기압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해수가 증발했기 때문이에요. 해수는 수권이네요. 그지? 그리고 태풍은 기권이죠. 그래서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말을 바꿔보자고요. 태풍이 이동을 하다가요, 땅에 부딪혀서 점차 소멸했대. 이건 무슨 권이 무슨 권에 영향을 미친 걸까? 태풍이 땅에 부딪혀서 소멸했어요. 기권에 영향을 미쳤죠. 땅에 의해서 태풍이 소멸했잖아. 됐나? 잘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예시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물의 순환. 수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에 해당할 수가 있겠다. 서로서로 움직이면서 순환을 또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물의 순환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류로 따진다면 기권이 수권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오른쪽에 U자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U자국이 뭐냐면 이것도 지형 중에 하나야.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 자, 여기에 땅덩어리가 크게 있어요. 땅덩어리가 크게 있어요. 근데 저 위쪽에서 빙하가 있었는데 이 빙하가 떨어져서 내려와서 여기를 깎아버렸어. 그래서 U자로 파여있어. 이게 U자국이에요. 됐나? 근데 빙하는 무슨 권이니? 빙하는 무슨 권이에요? 수권이지. H2O. 우리 얼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친 예시가 되겠다. 됐나? 석회동굴은 뭐냐면 이거 뒤편에 이야기할 거야. 석회동굴은 자, 여기 바닷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절벽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바닷물이 자꾸 여기를 철썩철썩 치니까 여기 깎아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었대. 그럼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됐나? 석회동굴 외워줘야겠지. 그다음 뭐 해안 침식이라던가 빈칸 들어올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친 예시 중에 이 과정에서 바닷물에 들어있던 이 탄산 이온들을 가지고 이 직권에 뭐시기 이름이 뭐냐 석회암 같은 것들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석회동을 외에서 석회암을 만들 수도 있다 정도가 되겠죠. 석회암이라고 되어 있네. 그 밑에 뭐 직권과 기권, 화산가스 분출이라고 되어 있네. 화산은 직권이죠. 기권, 가스는 직권과 수권, 이 직권 중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운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이 움직이면서요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이야기했지. 뭐 저는 화산, 지진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뭐 조산 활동이라던가 뭐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것들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자, 직권과 직권의 대륙의 이동은 뭔 말이냐? 직권 중에서도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밑에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외권과의 상호작용해서 나와있지. 그러니까 외권은 꽤 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예시를 보면 어렵지가 않다고. 자,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나와있냐면 태양풍의 고에너지.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자기장의 역할이라고. 됐나? 얘네가 이 대기 입자랑 충돌해서 뭐 오로라가 발생할 수 있대. 이 고에너지 입자는요 자기장에서도 차단되고요. 일부
열권에서도 차단이 됩니다. 근데 오로라는 열권이지 기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태양풍을 자기장이 일부 막아줬다. 이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일까? 아니지. 태양풍은 뭐예요? 태양풍 무슨 권이에요? 외권이지. 자기장은 뭐예요? 걔도 외권이지. 그럼 외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도 있다는 거지. 자, 뭐 운성에 의해서요 유성이 발생했대. 이거 중간권에 대한 이야기지. 외권이 기권에 미친 영향이래. 그리고 뭐 땅에 떨어져서 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식물이 광합성해서 외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 됐나? 그럼 이런 건 어때 얘들아? 외핵이 대비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졌대. 이건요? 이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이에요? 외핵이 대류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냈다고. 외핵 무슨 권이니? 직권, 자기장 무슨 권이야? 외권, 직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고 됐어. 그래서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외권과의 상호작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변별력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거 뒷에 넘어서 에너지 이야기하고 물질순환 이야기 좀 하고요. 지구 시스템. 자, 권역들 이야기했고 이번에 에너지원 이야기합시다. 그럼 이런 권역들을 구성 가능하는, 유지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들을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게 99.99%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태양 에너지. 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요거는 일단 궁금한 게요. 대체 태양은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가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이거 이미 전에 배웠죠. 태양 에너지 어떻게 만드니? 수소행력하죠. 왜 태양은 뭐니까? 중계가 수소행력을 할까? 수소행력을 한단 말이야. 그럼 수소행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식물이 광합성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 과정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과정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데 이용이 많이 되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더. 화석 연료의 생성. 요것도 태양 에너지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라고 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따위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석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 식물의 사체가 퇴적돼가지고 만들어진 에너지를 많이 가진 물질이에요. 탄수화물 물질인데 석유나 천연가스는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에너지원들이고요. 근데 얘네가 태양하고 대체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야. 식물이 죽어서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됐대요. 그럼 식물이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식물의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있니? 뭐에서 갖고 있어요? 광합성에서 에너지 물질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길게 보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라고 따지는 거야. 석유나 천연가스는 동물이긴 하나 동물이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있냐? 동물은 섭취를 통해 갖고 있고요. 결국 먹이사슬 가장 밑에 쪽에는 식물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동물한테 전달시키고 동물이 죽으면서 그 에너지를 땅속에 저장하고 있을 텐데 이게 석유니까 결국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려우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지구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 붕괴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용어 그대로 외우시면 방사성이라고 하는 방 내보낸다. 방출. 사는 빛이에요. 빛을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로 에너지가 높은 계열의 빛들을 막 내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성질을 가진 애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 우리 방사선 하면 되게 안 좋은 빛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건데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방사선을 많이 내뿜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 그 친구들이 핵분기하면서 방사선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쓴다는 거예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그 에너지 갖고 뭐 하는데요? 지구 내부에서는 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멘틀 대류.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외핵의 대류. 그럼 멘틀 대류를 따라서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의 운동이 일어났고 판의 운동 과정에서 각각의 지각 변동들이 일어났었지. 뭐 화산, 지진, 뭐 쓰나미, 뭐 조산 운동 같은 것들. 자, 외핵 대류는 뭐예요? 뭡니까?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겠다. 여러분 다 외워야겠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자,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자, 이게 뭐냐? 이건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이에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중력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정해드렸었거든요. 중력은 꼭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질량을 가진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해서요. 그럼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어쨌든 얘는 다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서로 끌어당겨. 그래서 궤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현상은 일어나요. 뭐 지금 당장 부딪힐 일은 없는데 궤도가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 과정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물을 보자는 거야. 이 과정 중에서 에너지에 의해서 이 물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 물이 있었다라고 해볼까. 일단 달만 볼게요. 달 영향이 더 크거든요. 이 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물도 질량이 있고 달도 질량이 있으니까. 근데 지구도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 쪽으로도 끌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가지는 않아. 대신에 지구 지면 따라 붙어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 한번 세워볼까요?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밀물이네요. 밀물이네. 맞아? 근데 달과 지구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위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달이 그래, 지구로 이야기하자. 자, 지구가 반나절이 지났어. 그러면 애가 이 지구는 하루 동안 자전을 하니까 반대편 위치에 오게 될 거 아니야.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얘는 여기로 왔겠지. 됐나? 그럼 A 기준에서 볼까요?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이 달 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물이 도망갔네. 썰물이네. 됐어? 자, 이게 조력 에너지란 말이야. 물론 제가 좀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기는 해요. 좀 더 깊게 태양 영향까지 좀 따져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됐고. 자, 이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하루 동안 물의 움직임이 발생해요. 하루 동안 변화하는 물의 흐름이 발생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류라고 불러요. 조류. 자,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해수면의 높낮이가 변화한다던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석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석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고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뭘 잘 보는 거냐면 바닷물이 움직이는 건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요. 자, 첫 번째는 해류예요. 근데 해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 따라 움직이는 걸 해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바람. 근데 바람이 부는 건 무슨 에너지 덕분이야? 공기가 가열돼서 움직인 거지. 태양 에너지 덕분이죠. 그러니까 해류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여기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들어간 요 해수의 순환 해류예요. 해류. 요건 해류라고. 근데 바닷물이 움직인다고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라고요. 밀물 썰물은 뭐 때문이에요? 조력 에너지 때문인 거라고 했나? 좀 디테일하게 외워야 된다고요. 디테일하게. 이제 뭐 우리 내용도 내용인데 너네 시험 얼마 남았니 이제? 시험 얼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그치? 한 달도 안 남아서 오늘 3월 29일이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지. 야,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 여기 너네 1등급 몇 프로? 10%. 10%. 야, 너네 학원 다니면서 문제 풀어오는 애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저희 반 기준으로 저는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아? 문제 풀이를 해오는 애들의 비율이. 진짜 많아, 풀이만. 그 풀이만 해오는 애들, 풀이라도 해오는 애들의 비율이. 95% 돼. 95%는 돼. 90에서 한 95% 정도 돼. 뭐 연마다 좀 다르겠지. 고치기까지 제대로 해오는 애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반마다 다르지만 한 60에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잘 봐봐 얘들아. 1등급 몇 %라고요? 10%라고. 10%라고. 암기까지 진짜 빠삭하게 제대로 해오는 애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시기별로 좀 다른데 시험 한 달 전 기준으로 보면요 한 20% 정도는 돼. 5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암기랑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 이게 이해는 하거든요. 내가 이해는 해. 너네가 공부해야 될 양이 이 정도면 대부분 다 학생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한 이 정도까지만 한다고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한 70% 정도는 해요. 이 정도는 해.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한다고. 대부분 한다니까? 넌 대부분 내에서 만족할래? 여기서 그래 여기까지 하느라 이것도 힘든 거 알아. 너네 뭐 학교 생활 해야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과목 숙제도 해야 되고 뭐 동아리 활동 뭐 선배랑 뭐 이야기하기 이런 거 다 해야지. 중요한 시간들이지. 바쁜 거 알아. 여기까지 하는 거 벅찬 거 안다고.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등급이 돼. 힘들 때 한 발짝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힘들다 뭐다 하는데 솔직히 너네 고1이 힘들 게 뭐가 얼마나 있니? 고2 고3도 아니고 하루에 뭐 순수 공부 시간이 뭐 몇 시간이어도 되겠어. 그냥 보면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면 와가지고 눈치 슬슬 보면서 학원에 와갖고 숙제하는 애들 보면 안타깝다고. 그게 안타까워. 그게 좀 덜 돼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대체 왜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냐고요. 왜 나한테 보여주려고 숙제를 해오냐고. 지금 와서 급하게 몇 개 채우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이게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거야. 되게 많이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적당히만 해서는 절대 1등급 안에 못 들어가요. 미안한데 2등급도 못 들어갈 수가 있어. 너네 2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33%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게 작년 기준으로 몇 등급이죠? 33%가 넘어가면? 4등급 넘어가요. 4등급 45%까지니까 4등급 들어간다고. 4등급. 너 4등급 애들 보면 공부 잘한다는 생각 드냐? 안 들잖아. 근데 너네가 숙제가 지금 좀 덜 돼 있고 암기가 덜 돼 있는 애들 적당히 한다가 이 비율이라니까? 적당히 한다가 이 비율이라고. 그래도 무슨 좋은 등급을 받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보여요. 이제 와갖고 숙제 몇 글자 메꾸고 있는 애들이 이 메커니즘을 보자고. 암기하고 문제풀이하고 고치기 하는 메커니즘을 보자고. 이게 중학생 때야. 아이씨 뭐 문제풀이 하면서 외우고 시험 일주일 전에 외우고 해도 다 나오죠. 왜? 상대평가가 아니고 졸라 쉬우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적당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적당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 근데 중학교 거는 그게 졸라 쉬우니까 적당히만 해도 90% 이상의 A등급을 받아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적당히 해서 적당한 점수 맞자가 목표가 아니야. 뭐가 목표예요? 좋은 등급 맞겠다의 목표는 결국 뭘 해야 돼? 옆에 애보다 더 잘해야 돼. 근데 눈치 슬슬 보고 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정도만 하는 것도 힘든 건 아는데 이 뒤를 안 하면 어차피 크게 의미 없는 등급이 된다고요. 너네 대학 선정이 있을 때 물론 4등급과 뭐 너네 기준 3등급과 4등급이 가는 대학교는 다르겠죠. 대학교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다르겠지. 근데 너네가 공부에 욕심이 있고 대학교에 욕심이 있다면 이딴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착각해. 이 메커니즘을 몰라요. 뭘 모르냐면 내가 문제풀이를 하다가 하면서 외워. 그러니까 그 당연히 암기가 그러니까 개판이겠죠. 괜찮아. 시험 한 주, 2주 전에 외우지. 일단 지금 풀자. 학원 가서 숙제 안 해놓으면 학원쌤 지랄할 테니까 풀어가자. 본질을 몰라. 봐봐.
물론 외우는 거 1, 2주 만에 할 수 있죠. 빡세게 하나 할 수 있지.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외우고 푼 놈은요. 보이는 게 달라요.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미 시험 한 달 전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암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풀이만 놓고 보더라도 배워가는 게 다르다고요. 안 외우고 푸는 놈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출제자 의도 같은 것도 전혀 안 보이고. 나랑 너네랑 책을 공유해서 하나 읽어보자. 만만한 책을 하나 따져봅시다. 좀 유명한 거. 권장도서에 있어요. 뭐 이기정일.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총균세 본 적 있니? 총균세 책 본 적 있어요? 읽었어? 읽었어. 뭐 아니면 그것보다 총균세 총균세 정도면 재밌는 편인 것 같은데. 뭐 다인의 진화론. 뭐 아무거나 하나 읽어보자고. 나랑 너네랑 같이 읽을 만한 책을. 내가 총균세를 한 권 읽었어요. 찬유가 한 권 읽었어. 자, 누가 거기서 고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고찰을 많이 할까? 당연히 진화론을 읽었어. 누가 고찰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내가 많이 하지.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내가 사전 지식이 훨씬 많거든.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구나. 근데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는 과학이 여기까지밖에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인이 여기서 생각을 좀 멈췄겠구나.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구나. 다인의 집안 환경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집안이었으니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겠구나.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권을 읽어도 배워가는 게 다르다고.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너네한테 어마어마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할 때 사전 지식은 뭐예요? 전주에 했던 것에 대한 복습 암기란 말이야. 이게 다르다. 근데 이 정도를 하는 애들의 비율이 그래도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20%가 된다니까? 이거 한다고 1등급이 확정이 아니라고. 근데 보면 슬슬 눈치 보는 애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과제량이 늘어나니까. 뭐가 눈치 보이기 시작하냐? 아내가 혼날 것 같은데 문제풀이라도 좀 내가. 이딴 마인드로 어떻게 1등급을 하냐고. 제대로 해도 1등급 나올까 말까. 10%는 그렇게 널널한 수치가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좀 안 혼나죠. 왜 대체 나한테 혼날 걸 걱정합니까? 왜요? 왜 와가지고 슬금슬금 채점 인제하고 하고 있고, 인제 와서 채점 하는 놈이 뭔 제대로 복습을 했겠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겨우 단맞추기 짜맞추기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너의 마인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적당히 하자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옆에 애보단 하나 더 하자가 돼야 된다고요. 옆에 애보단 하나 더 하자. 여기까지만 해도 안 혼날 것 같은데? 진짜 전형적인 중학교식 마인드고요. 여러분 아직 중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고쳐야 돼. 내가 좋은 등급을 내고 싶다면 고쳐야 된다고. 보니까 대충 그 눈치 보는 애들은 절대 좋은 등급을 못 받아. 남 눈치 슬슬 보고 인생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야 살기야 하죠. 근데 더 위로 못 올라가요. 극한의 운빨이 있는 게 아니면 못 올라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잘 봐 얘들아.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100%가 아니야. 당연히 학생들이 도달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요.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71%도 아니야. 뭘 요구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평균적으로 하는 것보다 1%만 더 하는 거예요. 그게 70%였다면 71%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등바등 에이씨 나 안 혼날 것 같은 한 60%만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냐고.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야. 아니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문제 없게 살아요. 뭐 그런 경우에 극한의 운빨이 더해지면 꽤나 행복한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 친구 중에 이제 결혼이 좀 된 친구에서 좀 일찍 결혼했는데 한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그 친구는 여자애고요. 그러면 꽤 친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같이 나와가지고 꽤 친했던 친구인데 남편이 되게 잘 만났어. 돈이 많아. 뭐 그렇다고 중국 배불뚝이 부자가 아니야. 인성도 되게 좋고 보니까 인품도 되게 좋고 직업도 좋고요. 되게 유복한 환경에 자라서 행복한 기운을 좀 풍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그런 운빨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그런 운빨이 더해질 수도 있기야 한데 그게 우리한테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쟁 관계에서는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많이 죽어라 하라는 게 아니야. 하루에 2시간 자라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잠 6시간 7시간 자라고요. 근데 남들이 잠깐 여기까지 하고 말 때 한 문제 더 하고 말고의 차이가 있다고요. 공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경쟁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쟁을 막 하더라도 이 진짜 운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 보면 애들이 항상 이래요. 시험을 끝나고 보면은 이런 애들이 꼭 있지. 시험을 별로 못 봤어요. 시험을 제 실력보다 못 봤어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학교 선생님 이상해요. 들어보면 99%는 개소리예요. 지들이 준비가 덜 됐지. 뭘 남 탓을 해. 근데 진짜 극한의 1%들이 있어. 진짜 열심히 하고 암기도 다 하고요. 추가 문제도 다 풀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배탈이 났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배제하고는 그런 경우 배제하고는 여러분이 경쟁에 있어서 실력을 쌓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근데 그런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걔네가 그래서 뭐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왜 경쟁하는 법을 알거든요. 걔는 뭘 해도 나중에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남 눈치 보지 말고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공부다 좀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해. 내 거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번 주에 여기까지만 외울까? 아니 그 생각 들면 딱 하나만 더 해요. 그거보다 딱 하나만 더 해요. 보통 보편적으로 학생들 외우는 기준이 똑같으니까 오늘 쭉 배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어려운 내용 자체는 없지만 수소행위가 이런 거 안 외울만 하단 말이에요. 외우라고. 옆에 안 외웠으면 외우라고. 해류랑 조류 헷갈리는 거 외우라고. 이거 나중에 헷갈리겠는데 일단 뭐 오늘 피곤하니까 자빠져 눕자.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외우고 누우라고. 눈치 보지 말아라. 눈치 보지 마라. 지금 이반에 보니까 첫 주, 둘째 주에는 안 그러다가 슬슬 눈치 보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너네 진짜 그러다가 운이 없잖아요? 그런 거 터치 안 하는 사람들 만나잖아? 학교쌤이나 학원쌤이 터치 안 하는 사람 만나잖아? 그럼 기분이야 좋죠. 왜 안 혼나거든, 잔소리 안 듣고. 근데 그게 너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니? 그럼 눈치 보는 애들은 좋다구나 하고 넘어가. 좋은 게 아니야. 슬슬 퇴보되고 있는 건데 좋은 게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마 제발. 너네 인생이야. 눈치 보지 마세요. 외우는 거 제발 잘 하세요. 응? 뭐든 좀 잘 해봐. 외우고 나서 문제 좀 풀고요. 급하게 숙제 좀 하지 말라고. 대체 왜 급하게? 내가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급하게 숙제하면 숙제 완성도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을 대체 왜 하냐고. 대체 왜 제대로 안 하고 쉬냐고. 딴 거 하냐고요. 예? 와가지고 숙제 왜 꾸역꾸역 와가지고 채점 몇 개 하고 있고 안 풀리고 풀고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제발 그냥 하세요. 대진공 특히나 내신 더 빡빡합니다. 마음 좀 강하게 먹으시고 하기 싫어도 하나라도 더 하란 말이야. 미리미리 하세요. 그치? 와서 숙제하는 친구들이 보여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면 오늘 내용도 계속 흘려듣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근데 옆에 정리 하나 합시다. 별표 하나 해놓고. 자, 이때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은 자, 다른 에너지, 뭐 열에너지라던가 화학 에너지라던가 등등 이런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광합성하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게 가능하거든. 근데 세 가지 에너지원 사이에서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된다던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된다던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 됐죠?
4번에 물질 순환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이것만 하면 메인 내용은 다 끝납니다. 자, 지구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교과에서 다루는 건 3개고요. 고1 때 다루는 건 딱 2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입니다. 자, 얘는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특징이 2개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해요. 제가 지금 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H2O 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얼음, 물, 수증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이 일정해.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증발한 총량과 강수의 총량이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로 물이 더 들어오거나 지구에 있던 물이 외권으로 유출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체 양이 똑같고요. 그러기 위해선 증발한 양과 강수한 양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째로 권역별 물의 양이 일정해야 됩니다. 권역별 물의 양이 일정해. 여기서 이 권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어디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가 육지냐, 바다냐, 혹은 공기 중이냐. 이럴 때 양이 일정하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하고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육지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육지의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건 육지에서 증발한 물의 양과 육지에서 내린 강수량의 양이 어떻다는 거야? 이 둘만 따진다면 같다는 거겠지. 근데 그 외에도 이동하는 양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권역별 유입량이 유출량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유입량이 유출량과 더 같다. 자, 그럼 우리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림 하나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산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요, 쭉 내려오는 대륙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바다가 있다라고 해요. 바다. 조금만 육지를 바다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걸 공식화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바다 쪽에서 증발하는 양이 이거죠. 우리 바닷속에 이 해수의 양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증발량도 꽤 많이 존재할 겁니다.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320이라고 합시다. 320. 되나? 그럼 증발이 바다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 어디서도 일어나요? 강에서도 일어나고, 강을 포함한 어디가? 육지 쪽에서도 일어나겠지. 여기 육지에서 증발이 일어났다. 근데 아무래도 육지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직권이 아니에요. 육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강이나 호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증발량이 한 60 정도 된다. 숫자 낼 필요는 없어. 그럼 이때 이 공기 중에 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구름들이 있겠지. 구름들이 있겠지. 자, 그럼 구름 쪽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얼마가 돼요? 구름 쪽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380이지. 근데 권역별 양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80 들어왔으면 380만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나가줘야지. 그래야 원래 양이 유지가 되겠죠. 됐나? 그래서 이 대기 쪽에서도요, 이 물의 양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그 루트가 바로 강수라는 거죠. 강수. 육지 쪽으로 비가 내린다. 근데 육지는 면적이 좁은 편은 아니니까요. 강수량이 한 96 정도가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바다 쪽으로 일어나는 강수도 있겠죠.
자, 이 양이 얼마냐는 거야. 얼마냐? 284죠. 되나? 아,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포함된 이 물의 양이요. 380 들어왔다가 380 나갔으니까 양이 전체적으로 똑같긴 하거든. 근데 위치별로 좀 달라져. 자, 왼쪽 구름 보자고. 육지 쪽 구름. 여기는 36만큼 물의 양이 어떻게 되니? 더 남습니까? 더 나갔지. 줄어들었죠. 여기는 36만큼 어때요? 남지. 그래서 이 구름이 여기로 가면서 대기 중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양은 얼마일까요? 36이겠지.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수치예요. 어차피 여기서 이동을 해봤자 대기 중에 있는 거거든요. 대기에서 대기로 가는 거니까 권역별 평형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크게 신경 쓸 값은 아니에요. 얘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자, 너네가 보고 싶은 데서 보면 돼. 보고 싶은 데 먼저 볼게. 자, 대기, 육지, 바다로 나눌게요. 그냥 순서대로 대기부터 따져봅시다. 대기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따져보자고. 자, 먼저 유입량 먼저 볼게요. 유입량. 자, 따져보자. 대기로 들어온 물의 양 60 플러스 320이죠. 바다 쪽에서 일어난 증발. 이게 같아야 된다고. 유출량과 같아야 된다고요. 얼마예요? 빠진 거? 96 플러스 284. 요렇게. 이 노란색은 계산에 안 들어가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기 내에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유입이나 유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 중 이동인 것 뿐이지. 이거 보고 이게 뭐 놈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적어드린 거고. 자, 두 번째로 육지에서 한번 따져봐요. 근데 육지의 유입량 한번 볼까요? 육지로 들어온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96이네요. 그치? 자, 그럼 유출량 볼까? 육지에서 빠진 물의 양이 얼마예요? 60이네. 어때 둘이? 다르지? 근데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지금 뭔가 내용이 빠져있다는 거야. 자, 그게 뭔가 한번 볼까? 자, 육지에 있던 물이 증발이나 강수 말고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요. 강의 물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즉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 됐나? 자,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육지에 있는 물은 담수죠. 담수의 유입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걸 X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육지 기준에선 유출이니 유입이니? 유출이죠. 육지 기준에선 유출이지. 그럼 플러스 X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찾았네. X 값은 얼마나? 36. 됐어. 자, 저는 여기다가 X를 뚫어놨는데 문제마다 여기 X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X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이 식의 대고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세 번째로 그럼 바다 기준으로도 봅시다. 바다 기준으로 유입량 한번 볼까요? 얼마입니까? 284 더하기 하나 더 있네요. 뭐 있어요? X는 유출량 320. 근데 X가 36이기 때문에 20도 성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되나? 이제 대기 중 이동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죠? 여기 물순환이고요. 두 가지 기억하자.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 그리고 권역별 물의 양도 일정하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물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평형이 유지랍니다. 자, 두 번째는 탄소순환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잘 외워야 돼. 잘 외워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대체 탄소라고 하는 어떻게 존재하냐를 알아야 돼. 물은 사실 분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H2O로 정해져 있지. 근데 탄소는 C라고 하는 원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C가 들어간 물질이 뭐가 있니? 탄소화물. 그럼 뭐 있어? 대표적으로 뭐 있어? 아무거나. 그럼 뭐 CH4. 요것도 탄소화물이네요. 여기도 탄소 있네 또? C2H6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것도 CO2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치? 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포도당도 있고 하고. 그치? 그래서 일단 이 탄소 순환에서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종류 따질 건데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어디에 만나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 탄소의 양은 가장 뭐예요? 직권에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99.99% 이상. 압도적으로 많아. 그 다음 수권, 그 다음 생물권, 그 다음 기권. 지수, 생기, 순으로 갑니다. 지수, 생기, 순으로 가요. 자, 그럼 첫 번째. 직권의 탄소는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는 어떤 형태인가? 자, 첫 번째로요. 화석연료의 형태로 분포할 때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는 사실 뭐 누구냐에 따라서 분자식 좀 다른데요. 자, C랑 H로 구성이 돼요. C랑 H. 근데 이게 몇 개인지는 좀 달라. C, X, H, Y 이 정도로. O가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너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 메테인이라고 있지. 얘가 천연가스예요. 얘는 C 하나에 H 4개지. 근데 C 하나에 H 2개인 애도 있고 C 2개에 H 4개인 애도 있고 한단 말이야. 이런 걸 다 화석연료로 본다고. 그래서 정확히는 탄화수소라고 읽어요. 이 중에 화석연료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탄산칼슘.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석회암이라고 부릅니다. 석회암. 자, 얘는 화학식이 정해져 있어. 탄산칼슘 정도는 알아야 돼요. CaCO3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C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C가 여기 들어가 있다. 얘가 탄산칼슘인 이유를 한번 볼까? 여기가 탄산이온이거든요. 여기 뒷파트에 배워요. CO3-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거기에 칼슘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 칼슘이 중요할까? 안 중요해. 이때 칼슘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 저번 주에 했던 이온 결합 내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 둘이 이온이야. 얘는 이뿔이고 얘는 이마야.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전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양이온 다른 거 아무거나 놔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K랑 CO3랑 결합해도 상관없다고. CO3가 한 덩어리로 E-거든요. 근데 K는 10 몇 번? 19번이죠. 전자배치 해볼까요? 2, 8, 8, 1 어떻게 해요? 하나 버리지. 이온이 되면 전하가 얼마야? 1 플러스지? 2개. 이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한 건 이 금속이 아니야. 칼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 다 탄산염이라고 불러. 탄산염이라고 불러요. 그 탄산염의 대표적인 예시가 탄산칼슘인 거야. 됐나? 자,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고 직권에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수권에는요. 수권에는 주로 두 가지 형태의 존재. 방금 이야기한 CO3E-. 이온은 물에 잘 녹죠? 이온들은 물에 존재 가능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탄산이온이라고 불러요. 하나 더 HCO3-. 자, 이건 여러분이 보기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요. 봐봐. CO3하고요 H 플러스랑 합쳐진 거야. 그 전체 이온의 전하 합이 얼마니? 1 마이너. 그래서 HCO3-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얘 뭐라고 읽을까요? CO3- 탄산이온에 수소이온이 붙었네. 뭐라고 읽어? 탄산수소이온이라고 합니다. 탄산수소이온. 그냥. 자, 세 번째 생물권. 생물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해요. 유기물.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아마 시험법에 빠질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좀 스킵된 내용인데요. 유기물은 뭐냐면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이 단위체의 결합으로 형성된 탄수화물. 자, 이런 뜻을 가지는데 여러분 4개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정확히는 지질입니다. 요 3개. 됐나? 그럼 하나 더. 이거는 선행 안 한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름만 보시면 돼요. 탄단지, 핵산. 대표적인 핵산이 DNA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기권. 기권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니? CO2. 그치? 또 메테인, CH4. 요 둘이 줄을 이룹니다. 기권에는. 됐나?
자, 근데 탄소 순환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이 두 가지 다시 보자. 그럼 지구 전체에 탄소 양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봐봐. 우주에서 지구로 탄소를 공급해주고 있나요? 아니, 진짜 일부 운석 같은 거에 들어간 조그마한 거 빼고 그 정도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 없죠? 그럼 지구에 있던 탄소가 나갈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럼 지구 전체 탄소량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죠. 그럼 번역별 탄소의 양을 한번 따져볼까? 뭐 육지, 뭐 대기, 해양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일정할까요? 아니요, 안 일정하지. 아, 얘들아, 이산화탄소량 어떻게 되고 있니? 증가하고 있지. 우리 그거 뭐라고 불러? 지구온난화라고 부르잖아. 그럼 기권의 탄소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인간 활동들에 의해서. 꼭 인간 활동만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인간 활동만 그런 건 아닌데 권역별 양은 유지돼. 이게 물순환과의 차이점이요. 물은 권역별 양이 유지되어야 하나 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현상들에 의해서 권역별 양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여러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화산이 있대요. 자, 우리 뭐 볼 거냐면 탄소의 이동 볼 거예요. 탄소의 이동. 그리고 여기 화산 폭발. 자, 이건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가는 거예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네요. 땅 속에 있던 우리 탄산칼슘과 같은 이 탄산염들이 있었는데 뭐 화석연료도 있었고요. 걔네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나가고 있네. 여기 공장도 있다라고 할까요? 공장. 여기서 뭐 할 거냐면 화석연료 연소한대.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갈까? 화석연료 무슨 권? 화석연료? 직권에 탄소가 있는 거예요. 직권에 있는 탄소입니다. 헷갈리지? 연소했네요? 직권으로 이동하는 형태네. 뭐냐? 자, 나무도 하나 볼까? 나무. 자, 나무가 우리 두 가지 물질 대사를 대표적으로 하죠.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광합성 할 거예요. 그럼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이니? 기권에서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우리 식물의 포도당,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되고 있네. 근데 식물은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고 호흡도 한단 말이야. 호흡도 하죠. 식물도 당연히 호흡하지. 이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갈까?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간도 똑같죠. 그러나 뭐 다양한 예시들이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봐봐. 그 다음 여기 바닷물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때가 있거든요. 물에 녹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데 기권에서 무슨 권으로 간대? 수권으로 간대요. 주로 이제 CO3 E- 형태로 녹아요. 혹은 뭐 탄산수소 이온 이 둘 중에 하나로 녹습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기체는 온도가 어떨 때 잘 녹죠? 온도가 낮을 때 잘 녹습니다. 기본상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기체 용해도 해가지고 CO2 용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바다에 잘 녹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바다에 잘 녹습니다. 자, 근데 역으로 그럼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수권에 있던 이산화탄소 탄산이온이요 기권으로 나갈 때가 있어. 이건 CO2의 방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온도가 어떨수록 일어나는 거야? 온도가 높을수록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확장해 볼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구온난화로 확장해 봅시다. 그럼 지구온난화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게 된 거야? 많아진 거지. 그럼 잘 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돼서 그럼 지구 온도가 어떻게 돼요? 수온이 증가했네요. 그럼 이산화탄소 용해가 많이 일어나니 방출이 많이 일어나니? 방출이 많이 일어나죠. 방출이 많이 일어나면 다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죠. 그럼 다시 지구온난화네요. 지구온난화 악순환인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어가 봅시다. 우린 지구 형성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 원시 대기에 가장 많은 기체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최초에 가장 많았던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였어요. 이산화탄소가 지금 질소, 산소보다 훨씬 많았다고. 산소는 뭐 거의 있지도 않았고.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에 오면서 감소해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보여지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았기 때문에 사실 지구 역사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산화탄소 양은 확 줄어져 있는 상태야. 됐나? 이 두 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 여기 석회동굴이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깎여나가. 자, 석회동굴을 형성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가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원래 땅이었어요. 직권에 탄소가 있었지. 근데 동굴이 만들어졌다는 건 물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녹았다는 거죠. 그럼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던 탄소가 어디로 들어가요? 수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이야? 직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헷갈린다고. 뭐랑 헷갈리냐면 상호작용이랑 헷갈린 거.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걸 상호작용으로 따져볼까? 상호작용으로 누가 누구 깎은 거예요? 바닷물이 땅 깎은 거지. 근데 이건 어디서 어디야? 수권에서 직권인 거지. 주의해서 봐야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겠지. 상호작용은 수권에서 직권이 맞아. 왜? 물이 땅을 깎아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때 탄소의 이동은요, 땅에 있던 탄소가 바닷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직권에서 수권인 거예요. 탄소의 이동은. 뭔 차이인지 알겠니? 탄소의 이동과 상호작용은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과제는 이번 주 111쪽까지 98쪽부터 111쪽까지 해보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외우는 건 미루지 말고 제때 외우고 푸세요. 사실 매주 느껴요. 제가 몇 년째 변치 않고 느껴.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하고 잔소리 해도 이걸 제대로 변화해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진짜 10%도 안 돼. 10%도 안 돼요. 변화하는 학생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똑같이 안 할란다, 한기로 흘릴란다.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 지 인생인데. 제대로 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학습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주에는 직관에서 후회합니다. 이야기한 후에 어차피 들어먹지도 않을 텐데 뭐 얼마나 된다고 내 입 아프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또 직관에서 또 반성해요. 반성해. 그래도 10 중에 하나는 듣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냥 안 좋은 게 보이면 넘어가지 말고 다음 주도 이야기하자. 거의 매주 반복이야, 내 마인드 상태는. 그래서 매주 기대해요. 이번에 누군가는 제발 그런 나의 편견 좀 깨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없는 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니까 뭐 저한테 뭐 보여주고 말고 제 기분을 좋게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점수고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전주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하면서 과제도 하고 복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너네 점수란 말이야. 너네 시험 점수 100점 맞는다고 내 급여에 변화가 있지 않아. 빵점 맞는다고 내 급여에 변화가 있지 않아. 내 인생에 큰 변화는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시험 점수는. 여러분 인생이야. 내가 너네한테 이걸 복걸 할 문제도 아니란 말이야. 내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점수란 말이야. 생각 좀 잘 해보시고 과제 검사만 하고 마무리합시다.